그 시작은 울산입니다. 형수님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이남 씨의 동생. 너무 불안한 데다가 우울감도 좀 심하고 그다음 수면에도 좀 문제가 좀 많았고요. 아이고. 형수 조과의 악연은 7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2018년도 4월 7일이네요. 갑자기 문자 온 거예요. 애가 생겨서 언제 결혼할 거다. 임신해서 결혼한다. 그 얘기 딱 끝이었어요. 다급하게 치러졌던 형의 결혼식. 혼전 임신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본 게 아예 결혼식장 안에서 처음 봤어요. 아, 못 봤고. 그 전까지는 본 적이 없었죠. 조금 봐도 조금 티가 난다 할 정도. 아. 그 쌍둥 이런 이 정도도 좀 나와 있었거든요. 배가 조금 부르긴 했어요. 네, 그랬네요. 2018년 그렇게 과 가족이 됐습니다. 결혼식 이후 어느 날 형수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해왔다는데요. 자기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다주택자로 걸리면 세금이 많아지니까 요 아파트 한 채만 제 명의로 돌려놓을 수 있지 않냐. 나는 뭐 크게 상관없다. 나중에 문제만 안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명의 이전을 했어요. 명의 이전을 해준 아파트는 부천에 소재한 시세 5억 3천만 원의 아파트였습니다. 이야. 형수님의 부탁이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이남 씨의 동생. 그 다음에 전세 들어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전세 5억에 들어왔다라고 잠깐 들었긴 했거든요. 5억? 계약을 직접 하진 않으셨고요. 네, 대신 계약서 쓰고 해라 하면서 그 신분증하고 보내줬었어요. 제보자 대신 조이 진행한 부동산 계약.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답니다. 아, 신분증도 걱정인데?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제 명의로 돼 있는 인터넷 뱅킹을 오픈했더라고요. 그 통장을 이제 그 5억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유. 계약이 만료돼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1억 얼마만 주고 나머지 못 돌려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남들이 봤을 때는 내가 그냥 5억을 받고 안 돌려준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전세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임차 보증금 3억 6천만 원. 그리고 그 아파트는 약 1억 4,900만 원의 가압류까지 걸린 상태였습니다. 아이고야. 제보자에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답니다. 어머니가 잘못해가지고 계단에서 굴렀는데 이렇게 혼자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천에 이제 집을 사서 어머니 모시자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샀었거든요. 형제는 각자 대출을 받아 5억 2천만 원을 마련해 어머니 명의로 부천의 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명의는 어머니 명의로 사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 명의가 아니고 형수님 어머니 명의로 산 거고요. 형수 어머니 명의로 사고 거기서 바로 대출을 4억 8천을 땡겨 뭐 도장하고 뭐 이런 것도 조작하지 않았나 뭐 위조.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참네. 어머니 앞으로 집을 계약한다며 각종 서류와 인감도장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던 조. 하지만 그 아파트는 형제의 어머니가 아닌 조의 어머니가 집주인인 상황. 심지어 어머니한테 이제 형수가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집 언제 비울 거냐, 이사 언제 나갈 거냐는 식으로. 우리 어머니가 그냥 계약서만 쓰고 부담 주고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죠. 심지어 형수가 어머니 명의로 카드 쓰고 카드깡까지 한 것도 있고 지금 독촉하고 엄청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머니는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원룸에 어머니들 데리고 와서 모시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 집안을 완전 박살내놨으니까 그냥 그 가족 다 몰살시키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조간의 사기극이 펼쳐지는 동안 형 이남 씨는 무엇을 하고 있던 걸까? 형이랑 형수 아버지가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에? 부동산으로 이용한 전세 사기 대출로 이제 1년 6개월 정도 떨어진 실형 상태에서 받았네요. 전세 대출 사기로 조의 아버지와 함께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이남 씨. 조의 아버지와 이남 씨는 서로의 집에 전세 입주를 한다며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을 상대로 전세 대출 사기를 친 것입니다. 아이고. 전형적인 그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 그러니까요. 유형인데요. 을 모두 대리해서가 허위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소유자인 임대인하고 그리고 이걸 빌리는 임차인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뒤에서 주도한 사람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허위로 전세 계약서를 꾸미고 은행에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전세 대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세 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정해진 대출 자금입니다. 근데
이 금액을 전적으로 사용한 걸로 이렇게 범죄 행위가 나오고요. 뒤에서 이제 주도한 사람이 개인적인 용도로 이걸 소비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기범행이 되는 거죠. 이남 씨는 아내 조 때문에 교도소에 가게 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 때문에 항소심을 준비하며 필요한 서류 등을 제보자에게 요청했다는데요. 여러 부동산 자료 중에서 거기서 가족관계 증명서 뽑혀져 있는 게 봤거든요. 조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게 된 제보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 상태에서 이혼도 안 한 그 상태로 돈 남편 있고 그냥 형하고는 사실혼 관계 이런 수준이죠. 멍했어요. 이거 딱 보고 나서 이건 또 뭐지? 이건 뭔 개소리인가 싶어. 딱 그런 느낌. 형 구속되고 나서는 지금 법적인 남편 집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참. 형수 조 때문에 제보자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합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본 남편의 집으로 가봤습니다. 누구세요? 아, 저 MBC 실화탐사대에서 나왔는데요. 어쨌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좀 여쭤보러 왔거든요. 아쉽게도 그녀는 집에 없었습니다. 대신 첫 번째 남편 일남 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32이었고 24살이었고 혼전 임신이 돼가지고 꽤 한 석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2011년 혼전 임신으로 조과 결혼했다는 일남 씨. 결혼과 동시에 지옥이 시작됐답니다. 이 아파트는 내 이름은 돼 있어요. 근데 대출 받은 게 한 11억대 돼요. 11억이나 대출.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나 마찬가지지. 일남 씨가 모르는 사이 아파트에 가압류가 들어온 금액만 약 10억 원. 경매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까지 손을 댔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야. 일남 씨뿐만 아니라 일남 씨의 어머니 역시 며느리인 존에게 피해를 당했다는데요. 나는 현금 1억이 있었고 그 땅 그 다 사놓은 게 있었고 부자였지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공장을 지어가고 뭘 하기라고 막 땅을 남겨주라 사서. 땅을 넘겨주고 싶지 않았던 일남 씨 어머니. 존은 법인의 대표를 일남 씨로 두고 법인으로 땅 명의를 넘겨달라며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땅을 넘겨줬지만 그것도 압류해가 넘어가 삐는가 본데. 땅까지요? 이 아한테 막 당하기만 계속 당해가지고 한 20억 가까이 되는 재산을 아주 막 피 빨리되게 다 빨리고 아주 알거지가 됐는데 아이고. 너무너무 억울한데도 우리가 아는 게 없어. 영문도 모른 채 빼앗긴 땅. 경상남도 진주시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 땅 위엔 2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조안이 짓겠다던 공장으로 추정됩니다. 혹시 이곳에는 좀 행적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아가씨가 와갖고 하는 거 해서 놨었대. 건물 주인은 여자였거든. 근데 잘 올라가면 저 밑에 가면 철물점 가야. 철물점 사장은 조안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가게로 왔더라고요. 여기 우리 찻자재, 건축자재하고 토목자재가 있으니까 요거를 예상그리 해가지고 대체하겠다고 일하더라고. 외상 거래는 하지 않았기에 거절하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는데요. 예, 그래서 엄청 사람이 공손하고 친절하고 그거 안 넘어갈 사람이 없더라고. 그렇게 5천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했지만 돌아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대로 뭐 돈을 못 받아주기는 그기지 뭐 이래주고 돈 못 받으니 그것밖에 돼 있네. 아이 없지. 나도 10원도 못 받지. 그 이하 스트레스야.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죽어야 있다. 목숨 그 오야지. 아이고. 또 다른 피해자라는 공사 당시 목수팀 책임자를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MBC에서 나왔는데 네. 공사하셨던 거 네네.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왔거든요. 그 얘기만 하면 우리는 가슴을 두근거려서. 야, 좀 앉으세요. 그 건축주가요. 계속 약속 어기고 돈 10원도 못 받았어요. 아, 계속 연락하셨네요. 이렇게 2020년에도 연락하시고. 말도 못해. 아이고, 얼마 정도 못 받으신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3,400인가. 큰 돈이네. 예. 시골에서 그만한 돈, 그것도 큰 돈이거든요. 큰 돈이죠.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목수를 직접 만나보려 합니다.
공사가 끝난 지 8년째. 공사 대금을 여전히 받지 못한 그는 현재 병상 위에 있었습니다. 그 여사장 있잖아. 응? 누구? 모르겠나? 자기 그 공사했는데. 아유. 아이고 참. 잘 몰라. 그들이 입은 피해가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만이 아니라는 것을 조는 알까요? 돌이켜보면 조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많았답니다. 딸내미는 우리한테 맡겨놓고 그때부터 지하고 나하고 떨어져 살았죠. 그 아는 내가 다 키웠고. 결혼 초부터 조는 직장을 핑계로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답니다. 지는 와서 그 애만 나가 던져놓지 저 또 한 번 안 믿었어. 저 또 이 집에서 잔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부부끼리 이제 만났으니까 그때 이제 한번 그리 이제 잠자리 하고 내가 이제 피곤하다 누가 있으면 지는 이제 잠자리 한번 하고 나면 지는 또 바쁘다고 바로 나가요. 싣고. 새벽이요? 예, 바쁘다고 하는데 뭐 새벽에도 바쁘다고 하는데 뭐 믿어야 집자겠습니까? 그래도 슬아의 자녀들이 있었기에 조를 믿었다는 일남 씨. 그런데 아들이 태어난 때가 묘합니다. 아들이 태어난 2018년은 조이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린 시점. 아 당시 혼전 임신이었다고 하는데 설마. 둘째 아들은 현재 일남 씨와 살고 있는 상황. 저 둘째 갔을 때 저 대병원 여성병원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같이 검사도 했어요. 내가 다 케어했죠. 그럴 때까지 내가 다 신경 썼으니까 기댈 때부터 다 했습니다. 나 바로 갖다 들다 조심할게. 아내에게 또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일남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과 친자 확인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 아저씨가 네 머리카락을 몇 개 뽑아갈 거야. 알지? 이거 우리 손자 몰면이 좋아. 불안해요. 그리고 며칠 후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누구 아입니까? 일남 씨와 둘째 아들은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갓난아이일 때부터 키워온 아들이 대체 누구의 아이인 걸까? 아유 참.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된 조의 첫째 딸이 조심스레 제작진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냥 아빠한테 바로 말할걸. 이혼해도 바로 말할걸. 후회해요. 23년도인가? 여름이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캠핑장에서 처음 봤을 거예요. 딸이 대체 뭘 받기에 저렇게 눈물을 흘려요? 엄마랑 두 번째 남편. 근데 그때 캠핑도 뭔가 이상했었던 게 2박 3일을 캠핑을 갈 거다 이러면서 1박 때는 1박 2일 때는 두 번째 남편이랑 같이 있었고 1박 2일 한 개는 세 번째 남편이랑 있었어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왜 따로따로 하냐 물어봤는데 엄마는 그냥 그때 말하지 말라. 이 사람이랑 같이 지내는 거 아빠한테 말하지 마. 아빠가 질투해. 이렇게 말해서 그땐 저도 엄마 아빠랑 이혼하는 건 보기 싫으니까 말 안 했어요. 그렇다면 현재 세 번째 남편과 함께 있는 걸까? 그녀를 만나기 위해 세 번째 남편의 행방을 찾아봤습니다. 그녀의 SNS는 핑크빛. 대전에서 세 번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를 통해 확보한 주소 중 세 번째 남편의 거주지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이곳에는 좀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곳에도 그녀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아주 최근까지 조민과 동거를 했다는 최삼남 씨. 같이 산 거는 23년 2월경부터 작년 12월까지 같이 생활을 했죠. 삼남 씨 역시 막대한 재산 피해를 당했답니다. 대충 14억, 13억, 14억. 현재 집 담보 3억 4천 정도 있고요. 아파트 중도금 대출 실행한 건 3억 2천. 마이너스 통장 3천. 카드 한 1,400. 카드 900. 카드 한 1,200. 전세 2억 8천. 뭐가 저렇게 3억 많아요? 3천 받은 거. 작년 한 해 이제 카드 6개. 카드 사용돼요. 삼남 씨 명의의 신용카드들을 조민이 물 쓰듯 사용한 것. 그는 왜
내게 모든 걸 다 해준 걸까? 뭐 의심까지는 안 했죠. 와이프라고 생각을 하고 부인이니까, 생활을 아내니까. 했으니까 좀 되게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 그 당시에는. 조는 대체 어떤 사람인 걸까? 남녀 간의 그런 이성관계를 확립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적인 착취 단계로 넘어가는데 경제 공동체로 만들면서 심리적인 지배를 강화합니다. 너랑 나랑 사랑하는 사이다. 우리 아기까지 생겼다. 하지만 자기 애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어장관리형 악성 사이코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거짓말은 다양했습니다. 통역사로 한 1년 6개월 근무를 했거든요. 천안에 수학 강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화장품 연구원이라고. 직업도 많아요. 중학교 때부터 중국에 유학을 갔다 왔고 7년 8년 가가지고 끝을 한 23살 때까지인가 있었답니다. 조의 동창 역시 그녀를 모르겠답니다. 특징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항상 그 친구랑 20살 20대 초반 때 같이 지낼 때도 걔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뚜렷하게 저희가 모를 정도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 하나는 그 메디컬 쪽 회사 다닌 거는 알고 있거든요. 항상 했던 얘기가 다른 남자도 만나봐라. 한번 자고 와라. 그게 힐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사상이었어요. 투명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투명하진 않았다. 남다른 남성 편력과 잦은 거짓말.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인 걸까? 조를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말씀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아, 혹시 계세요? 여기 없는데요? 아, 혹시 어머니 되세요? 누구신데요? 아,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없어서요. 잠깐만 좀 얘기만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끝까지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남편이 그녀의 마지막 행방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거가 이제 끝나시게 된 건데 왜 끝나게 되신 거죠? 이제 경찰에 잡혀갔으니까 이제 체포됐군요. 체포됐군요. 지하 주차장에서 잡혀갔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집. 네. 경찰에 체포됐다는 조. 전세대출 사기 혐의로 은행 두 곳에서 고소를 당해 현재 구속 중이랍니다. 그런데 구속된 와중에도 그녀는 쉴 틈 없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데요. 피해자들이 쓰는 반성의 편지인가요? 편지에는 또 다른 피해자를 낳으려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또. 아니 구속 풀리면 또 피해자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 편지를 보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탈법과 불법과 편법을 이용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와서 재범의 확률이 아주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걱정됩니다 진짜. 많은 피해자를 낳은 조. 그 돈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많이 세탁해 놓지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일부는 은닉을 해놨겠지만 사기꾼들은 돈을 흥청망청 씁니다. 저걸 저축하지는 국가에서 않겠죠. 이런 대출을 통해서 내가 갚을 이유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흥청망청 다 없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기가 땀 일부 흘려 번 돈이 은닉해 놨을 아니니까요. 거지만 그것도 아무 깊숙한 곳에 숨겨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내의 탈을 쓰고 수많은 사기 행각을 벌인 조. 피해자들은 가족이기에 아내이기에 믿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는 가족이 다른 의미였을까요? 자라는 사람을 고소하기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주변 모두의 인생을 망쳤다는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 저는 그 고등학교 동창이고 저는 한국 관계 아들 친구 엄마 같은 동네에 살면서 그냥 친구가 됐죠. 대부분 친구분들이시네요. 네. 중학교 때도 그냥 순진한 아이였어요. 그냥 긍정적인 사람 항상 웃으면서 호호실실하면서 한 번도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어디야? 나가야 되니까. 그래, 사랑해. 응, 알았어.
엄청 유쾌한 분이신 것 같아요. 항상 누군가한테 뭘 주고 베풀고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고 본업을 장사하면서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뭐 오징어하고 뭐 가래기 이런 거 하는 포항시장에서 일하던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기서 4년 전에 과메기 장사하시던 씨라고 아세요?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예, 알아요. 그누님밖에 없는데 저 아는 형님의 이제 네. 형은 좋은 님이지? 어깨너머로 계속 배워가면서 빨리빨리 배우더라고요. 항상 밝았어요. 언제나 즐겁게 살던 옥자 씨. 그녀가 돌연 장사를 접고 시작한 건 이른바 다단계 사업이었습니다. 다단계. 옛날에 실패했대. 그랬는데 자기 아는 중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니까 찾아갔대죠. 언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냐. 지금 현재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너도 해라 라고 해서 가메기 장사를 그만두고 하게 됐다라고. 건어물 장사할 때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그녀. 신랑분은 살짝이었고 직원은 뭐냐. 지금은 세븐 27평 전세에서 53평 자가로 이사를 하게 됐죠. 그 4, 5년 동안 이 사람의 집안이 너무나도 이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주변의 인정을 받으며 초고속 승진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옥자 씨 사진이랑 인터뷰가 실린 회사의 매거진입니다. 야, 굉장히 인정받고 있네요. 나중에는 씀씀이가 엄청 커지면서 야 그거 어떻게 해 이러면 야 내가 돈 준다 해라. 내가 사줄게. 그거 얼마 한다고. 뭐 한 달 버는 돈이 얼마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청 자기 그런 자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한 2천? 그러던 어느 날 옥자 씨가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시장인 사장 족발집을 하고 있다. 우리가 돈을 주면 일수치고 그 시장 사장 이자를 받아서 자기한테 돈을 넣어준다. 족발집 김 사장. 그녀가 제시한 이자율은 몇 %였을까? 500을 넣으면 10달에 나눠서 100% 이자를 100% 준다는 거예요. 그 돈이 2배가 된다고 투자를 한번 해보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높은 이자를 쓴다라고 했더니 시장 상인들은 목돈은 없는데 계속 장사를 하니까 큰 돈을 만지니까 이 돈을 쓰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 지금 건수 이제 많이 안 올라와. 자꾸 부산 쪽으로 돌려서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언니 지금 이거 있을 때 해. 투자 권유를 받아들인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 리스트를 보여주는데요. 휴대폰에 리스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있는 거예요. 일단 뭐 누구 얼마, 언제 돈을 빌려줬고 언제 뭐 이게 체크가 다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엄마도 넣어주기로 해서 모아놓던 7천만 원 넣었다. 그리고 우리 큰언니는 10만 원 해서 넣었다. 하돈에 8촌에 뭐 다 끌어서 산다고. 개개인의 그걸 이제 눈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그걸 전부 다 믿게 되죠. 자기 믿고 하면은 뭐 친구가 못 줘도 자기가 알아서 챙겨주겠다는 식으로. 그렇다면 이들이 투자한 금액은 얼마일까? 3천만 2천만 원을 마지막으로 해줬었고요. 매달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옥자 씨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한 두세 달 정도는 잘 줬어요. 처음에는 500만 원 정도 시작을 해가지고 또 500만 원 그다음에 또 이제 계속 하이가 커지는 거죠. 자기를 학원이라고 부른다고 친구들이 돈을 빌려주고 이제 돈을 뻥튀기 해주니까. 높은 이자율이 주는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린 그녀. 어느 날 하는 얘기가 부산에 암덩어리 같은 놈이 나와서 갑자기 원금을 다 달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돈이 좀 늦어지니까 다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도 못 챙기는데 좀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나도 지금 중간에서 미치겠다. 나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다 미치겠다. 나도 잠도 못 잔다 그때 미안한 거예요. 목초고 좀 또 잘 안 하게 되고 좀 더 기다리게 되고. 시간이 흘러도 기다려달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부산에 그 족발집 친구한테 가서 단판을 지어서 내가 소송을 해서라도 이 돈을 꼭 받아와서 나 믿고 투자한 사람들한테 다 해결을 해줄 거다. 저한테 눈물로 호소를 하더라고요.
족발집 김 사장에게 어떤 사정이 생긴 걸까? 김 사장과 약속을 잡고 기다리던 제작진. 혹시 네, 혹시 부산 시장의 큰 손이라 하니까 좀 소문났다고 해야 되나? 고맙다?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크게 봐주니까. 사실 족발집 김 사장은 옥자 씨와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절친이었죠. 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니면 그 차비를 아껴서 걸어서 그걸로 나눠 먹고 이런 친구. 그렇기 때문에 저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저는 나라는 사람을 팔았다는 그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사기를 친다라고 생각을 못했죠. 족발집 김 사장은 오히려 본인도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에 애가 건수를 잡아와서 주면 투자자들을 찾는다더라고요. 포항엔 부산의 족발집 김 사장을, 부산엔 포항의 대게시장 공주를 내세워 사람들을 속였다는 그녀. 뭐 지금 대게 꽃게 철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이 필요할 시기다. 이때가 이제 뭐 기회다. 경매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가야 되고 상인들이 돈을 많이 빌려 쓰고 빨리빨리 갚는 그런 게 있다. 사실인지 포항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 대출을 받을 건데 이자가 100%예요. 뭔가 제가 드리고 그 이자가 100%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여기. 그런 게 아니에요. 이자율을 100%로 주고 이런 거 빌려준다 그러면 좀 그 사기꾼이죠 그거. 요즘 사채도 한 20% 아이가? 100%는 거의 사기꾼 아니야? 그러니까요. 옥자 씨가 말하던 투자의 실체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 사기의 일종인 폰지 스캠입니다. 철수에게 돈을 빌려서 영희에게 지급하고 또 영희에게 받아서 민호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사기. 1%라도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싶은 게 사람들의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투자하려는 마음을 이용해서 고수익을 보장해 주는 걸로서 이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가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사기라는 의심을 못했을까? 저도 장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대출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매 받아서 물건 많이 할 때는 이렇게 현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비싼 이자도 쓴다. 저도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옥자 씨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또 다른 친구들. 진짜 웅성하고 그냥 그랬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큰 돈을 갖고 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친구는 엄청 신뢰가는 행동을 많이 했었고 자기는 이거 4년이나 해서 아무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저도 하게 된 거죠. 내가 뭐 혹시라도 잘못되면 원금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장 무리가 따르더라도 훨씬 더 큰 소득으로 돌아올 거라 했습니다. 카드 장기 대출을 받으래. 1,000만 원을 받아서 2,000만 원을 주는데 너 안 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날 하루에 한날에 카드사 2군데를 다 받았어요. 대출한 게 9,500만 원. 5천만 원이고 다른 카드에서 4,500만 원 60개. 네. 2028년 1월 15일까지. 아, 얼마나 착잡할까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수만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 이 모든 게 거짓임을 알고 옥자 씨에게 연락했다는 김 사장. 잘 안 들어오길래 이제 화를 내기 시작했죠. 저가 통화도 잘 안 돼, 카톡도 잘 안 보고 그래가지고 얘가 항상 신경 쓰던 사장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옥자 씨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난리가 났다는 말이야. 니 지금 무슨 짓 하느냐고. 너가 은근 답변하길래 안 그래도 빼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리에 들어갔던 거죠.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친구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가 시장 사람들 통해서 돈을 쓴다 그랬어. 중간에서. 지금 내가 지금 돈 받아야 되는데? 거짓말인 거야 그럼 다? 처음부터? 지금 다 틀렸어 지금. 지금 단위가 10억이 10억에 돼. 우선. 그럼 이거 돈 다 어디다 쓰는 거야? 나도 그게 지금 궁금해. 어디 썼는지. 연락을 해봤지만 돌아온 건 원망뿐이었습니다. 내가 너 이름 판 건 제값 치르면 되고 너희들 덕분에 나 이혼당해 이도 못 보고 우리 엄마랑 나 빈털터리로 쫓겨났다. 사건 발생 이후 옥자 씨와 대면했다는 피해자들. 본인이 계획을 알고 나서 머리 쓰면 안 돼. 전 제가 갚을 거예요. 제가 또 갚는다고 여기 내가 여기까지 온 거고. 아니 들어오는 돈은 없나?
지금 보여줄까? 봐도 지금 다 뭐 1푼도 없다 진짜로. 그리고 내가 일을 해야지만 내가 또 이 갚을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그 일밖에. 이도 벌려면은 진짜 이거 몇십 년 우리 몇십 년 뭐 둘째치고 제가 돈을 다 가졌으면 벌써 뭐 필요 없겠죠 내가. 다들 뭐 2, 3년 기다려주실 건 아니잖아요. 만남 후 더 큰 상처만 남았다고 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망쳤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진짜 소름 끼치는 거죠. 오히려 내 남편과 내 자식을 건들면 나는 모든 걸 잃었으니까 명예훼손, 공갈 협박, 스토킹 이런 걸로 저한테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지옥이죠. 마음이 진짜 마음이 지옥. 그렇게 많던 투자금은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 단기간에 그 돈을 얼만큼 쓰지 않고는 그렇게 저희가 A 다단계 업체에서 초고속 승진을 이룬 옥자 씨. 피해자들은 이 점이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회의가 됐다고 그게 다음 윗단계라 하더라고요. 최상위 수준에 속하는 직급까지 올랐다는 옥자 씨. 저는 제가 이제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너무 이 꿈이가 상신가 더 저희 아들 보고 더 열심히 오래 뛰어서 내년에 또 두바이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단계라는 실적이라는 거잖아요. 그 실적을 채우기 위한 마지막 정산이 25일이에요. 그런 실적 부분이 부족했을 때 이제 지인들의 카드를 25일날 다 결제를 해요. 연극을 유지하려면은 그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마감을 꼭 하는 거죠. 옥자 씨와 같은 사업을 했던 친동생. 그녀는 옥자 씨의 비밀을 알고 있을까? 분들이 어디에 써있는지 아세요? 밑에 파트너들 점수를 다 올리고 물건을 사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밖에 없어요. 파트너분들의 직급 상승을 위해서 쓰였던 거예요. 그래야 본인도 올라가는 거겠죠. 밑에 파트너들도 다 점수가 올라가고 그래야 자기도 올라가고 하니까. 옥자 씨의 친동생도 피해를 입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언니 때문에 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조사를 빨리 해서 그냥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상이거든요. 다단계 사업을 시작한 후 눈에 띄게 좋아진 그녀의 삶. 근데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돈이 어디로? 그러니까요. 이혼을 당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났다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재산을 남편 앞으로 해놨다는 것도. 그녀가 투자금을 받기 시작한 지 약 2달 후 회사를 인수한 남편. 부부의 집에 찾아가 본 제작진. 혹시 맞으실까요? 어디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MBC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왔는데요. 나 지금 집에.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던 그때 번호를 전화를 못 받아서. 어렵게 남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이해를 해요. 네. 부분인데 어떻게 그걸 모르겠느냐.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돼 조사 받을 기회가 되면은 네. 제가 뭐 다 설명하면 되는 부분이고 저는 뭘 하더라도 애들 엄마 관련 저한테 돈을 제가 받아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경제권에 대해서는 완전 동료됐죠. 완전 100% 분리됐었죠. 같은 집에서 생활은 하셨잖아요.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던 거예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알았으면 이 가마도 없겠습니다. 이렇게. 라는 직급까지 올라가신 거면 수입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를 버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이제껏 하면서 저한테 통장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남편에게 그녀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부인분께서 어디 계세요? 정말 모릅니다. 그냥. 어떻게 모르시죠? 제가 쫓아냈으니까요. 나가라고. 참 비참합니다. 나가고 뭐. 혹시 그녀의 동료들은 이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있을까? 가장 가깝게 지내던 세경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전에 어느 정도 한 이틀 정도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받다 보니까 저는 너무 충격적이고 사실은 처음에는 안 믿다가 카드값이 아파니까 너무 많이 또한 자신들을 향한 의혹도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진짜 엉망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네. 제작진은 옥자 씨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때 가장 믿는 친구였기에 배신감이 더욱 크다는 피해자.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전화를 전혀 안 받네요. 네.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아까 전화 주셨어가지고요. 네. 하고 통화했거든요. 어딨어? 그냥 시골 같은데 친구가 뛰어대가지고.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수습할 건데? 이게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떻게든 내가 갚아주려고 진짜 했었다. 나는 거짓말한 건 잘못했지만 내가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사죄하려고 했지만 정말 내가 이 2천만 원 받아 어디 빼돌린 거 하나도 없다. 진짜로 나는. 그날 자체가 없었다며. 사죄해야지. 근데 내가 지금 갈 수가 없다. 여태까지 시집와가지고 그때 고생을 했거든. 아이고, 우리 왜 내가 이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신랑한테 그냥 버림받는 느낌이어서 도충이 먹은 것 같은 나는. 참. 이 유형은 그 절박한 위기형 사기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그 믿는 친척들, 가족들한테까지 결국은 손을 벌리고 자기 주변에 친한 사람들한테 돈을 벌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상계에 이르러서 이제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되는 거죠.